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구독하시고 좋아하시는 비욘디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간 질환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바이러스성 간염, 지방간 질환, 간경변증이나 간암과 같은 진행성 간질환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방간 중에서도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대해서 진료실에서는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용두사미격으로 좀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도 결국은 살을 좀 빼시고 운동하고 3개월 뒤에 오세요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그게 끝이에요, 약은 없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정작 3개월 뒤에 외래를 오더라도 뭐 특별한 호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지방간을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료를 조금 더 잘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야기를 듣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장 장기입니다. 옛날부터도 간에 많은 양의 혈액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이 우리 인간의 감정과도 좀 관련이 있는 정신적인 기관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흔적이 우리말 곳곳에도 아직 남아 있는데, 왜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할 때 간 떨어질 뻔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만용을 부리는 사람을 표현을 할 때도 아우 저 사람 간이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간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수궁전을 보면 토끼의 간으로 용왕의 병을 치료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옛날부터도 간이 매우 중요한 장기였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도 간이 주술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빌로니아의 제사장은 희생동물의 간을 꺼내서 해부학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 간으로 점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간이 등장하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반항에서 인간에게 불을 돌려주고 그 벌로 코카서스 산에 묶였다는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산에서 독수리에게 간을 계속 쪼아 먹히지만 다음 날이면 간이 또 생기고 또 생기면서 독수리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는 운명의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손상된 만큼 간이 다시 재생되는 이야기를 했던 걸 보니까 간이 뛰어난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16세기의 카라바조 작품에서는 술의 신 바쿠스가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 간질환과 황달이 발생한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간 질환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이것은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등 효과적인 간염 치료제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암의 발생률은 2011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는 듯 하였으나 사실은 큰 변화가 없고요. 국내 4대암으로 인한 사망률 중 폐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간 질환이 조기 사망의 5위, 6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한참 일을 해야 되는 연령에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높은 질병 부담을 갖고 있는 질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간 경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B형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알코올성 간질환과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에는 기저질환의 원인 분포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간이라는 것은 이제 간 내 지방이 간 무게의 5% 이상 존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간은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보이는데 간에 지방이 끼게 되면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크기도 정상간에 비해서는 조금 커지게 돼서 상복부가 좀 불편하다라는 증상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꼭 다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간을 간을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간세포 사이사이에 하얀 지방이 풍선처럼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병률이 약 30%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꼴로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3명이 모여 앉았을 때 그중 1명은 지방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만과 당뇨병의 증가와 함께 유병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에 만성 간질환의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흔한 지방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지방간을 방치할 경우에 단순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지방간염에서 간경변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간경변증이 생기면 이렇게 배에 복수가 차면서 부풀어 오르고요. 식도에 정맥류가 생기면서 정맥류 출혈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식도 정맥류 출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 10명 중에 7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어서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모든 간질환의 종착지는 간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암의 발생률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가진 환자 중 10명 중에 평균 3, 4명에서 간염이 생기고요. 또 여기서 10명 중에 평균 1명꼴로 간경화가 생깁니다. 간경변증이 발생을 하면 100명 중에 12명 정도에서는 간암이 생기니까요. 상당히 높은 확률이고 최근에는 드물지만 간경변증을 거치지 않고도 간염 상태나 단순 지방 간 상태에서도 간암으로 이행된 보고와 연구가 있어서 실제 발병률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간은 전통적으로 비만에서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과 술로 인해서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분류를 해왔고요. 이 분류의 기준은 섭취하는 알코올의 양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음주량 이하로 마시는 경우에 발생한 지방간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은 남자는 하루 30g, 여자는 하루 20g, 일주일로 따지면 남자는 210g, 여자는 140g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소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한 병에 알코올이 64g 들어있습니다. 소주잔 한 잔에 8g 정도 들어있어서 남자는 하루 4잔, 여자는 하루 3잔, 일주일 기준으로는
남자 소주 3병, 여자 소주 2병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는 막걸리는 한 병에 45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준으로 남자는 4병 반, 여자는 3병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알코올 양이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개인차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정도의 유의한 알코올 섭취나 약 복용이 없는데도 발생한 지방 간질환을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이라고 현재까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비알코올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해서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질환, 영어로는 메이플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사용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비만이겠고요. 그 이외에도 당뇨병이나 이상지질 혈증 등과 같은 대사증후군,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등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정상 체중인데도 지방간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대체로 지방간 환자의 약 19% 정도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PNPLA3이라는 유전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사실은 간을 바늘로 찔러서 조직을 채취하고 현미경으로 지방 방울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하지만 드물기는 하지만 통증이나 감염, 출혈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에게서 시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하지만 초음파도 해석이 좀 검사자마다 주관적이고 비만한 대상자에게서는 검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내 지방량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민감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검사입니다. 최근에는 간섬유와 스캔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앞에 달린 프로브에서 진동을 이렇게 빵빵 간에 주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아프지 않고요. 검사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 내에 염증이 있거나 비만한 경우에는 이 검사도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MRE 검사가 사실은 비침습적인, 그러니까 찌르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은 검사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데 이 MRE는 의료기관마다 조금 비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고가입니다. 100만 원 이상이고, 그래서 모든 환자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영상학적인 검사 이외에도 혈청 검사 결과로 지방증을 진단하고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대한간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본인의 이제 혈청학적 수치를 입력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널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증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방증의 유무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정밀 검사를 시행할지 그냥 지내도 될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지방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결국은 체중 감량입니다. 본인 체중의 5% 정도 감량을 하면 3에서 5% 감량을 하면 간에서 지방이 빠지고 염증 수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본인 몸무게의 10% 이상 감량을 하면 진행되었던 섬유화가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중을 감량을 하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늘 좀 무기력해지는데요. 결국은 식습관을 개선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거 이외에는 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먹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습관을 개선을 하고 운동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시를 드려야 환자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지침은 칼로리 제한입니다. 그런데 먹을 때마다 계속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학회에서는 하루에 500칼로리, 밥 양으로 따지면 한 공기 반 정도를 줄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단을 좀 자세히 보면 사실은 한식 식단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물과 채소, 현미와 콩을 섞은 밥을 기본으로 해서 뭐 생선구이라든지 달걀이라든지 굽지 않고 삶은 수육을 드시는 그런 식단으로 구성을 한 한식 식단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꼭 올리브 오일을 챙길 것 없이 들기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 식사 시간을 잘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안내하는 식단인데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침은 한식 위주로 편안하게 잘 챙겨 먹습니다. 뭐 밥, 국, 나물, 생선 종류로 너무 짜거나 달지 않게, 그리고 밥은 잡곡밥으로 반 공기 정도만 드시고요. 나머지 반찬은 넉넉하게 배가 부를 정도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섭취한 칼로리는 하루 종일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한 연구를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래쪽에 그려진 부분이 네거티브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아침을 걸렀을 때 LDL 콜레스테롤 지표나 몸무게, 그리고 지방량, 그리고 당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에서 네거티브 효과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시고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서 주로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은 고기를 드세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포만감이 들 만큼 넉넉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 때 배가 좀 불러야 저녁 때 폭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후식으로 밥이나 면은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부터 섭취한 칼로리는 간의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야채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조금 일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와 이제 동일한 연구에서 얼리 다이닝, 이른 저녁 식사는 이 많은 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간헐적인 단식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후 3시에서 4시경에 마지막 식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여섯 시경, 5시에서 6시경, 대여섯 시경 야채와 수분 위주의 식사를 마치고 야식을 먹지 않고 아침을 8시경 정도에 드시면 사실은 공복 시간이
16시간까지는 아니어도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침은 한식, 점심은 고기, 저녁은 야채, 일찍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한두 달 정도 드시면 지방간이 분명히 좋아집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식단을 따르시고 지방간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간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과당입니다. 과당은 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으로 직행해서 지방으로 쌓입니다. 이렇게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주스라든지 탄산음료, 그리고 과일도 사실은 많은 양을 드시면 지방간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과당을 제한했을 경우에 간 내 지방량과 피하지방, 그리고 내장지방 모두 줄었고요. 이것이 체중이 줄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당을 의식적으로 좀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방간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중년층에서 있는 중년의 병이기 때문에 아주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이게도 중등도 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비교했을 때 지방간의 개선 효과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줄이 중등도 강도 운동을 했을 때 지방간의 개선 효과이고, 노란 줄이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지방간의 호전인데 두 개의 그래프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계속 하시면 좋은데요. 평소 본인의 심박수보다 한 30% 정도 올리는 3매트 이상의 운동을 권유하는데, 그 예로 빠르게 걷기, 춤추기,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등등 이런 운동이 있는데 사실 운동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숨이 좀 헉헉 찰 정도. 그래서 내가 노래는 부를 수 없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 강도, 그리고 땀이 막 아주 흠뻑까진 아니지만 촉촉하게 젖어서 운동 후에 샤워를 하고 속옷을 좀 갈아입고 싶다. 그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하실 때 30분 이상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할 경우에는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는데, 대사질환의 합병증을 동반한 고도 비만 환자에서 시행을 하고요. 효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소매 절제술, 풍선, 삽입술 등등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는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외과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물 치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간 약제는 없는데, 피오글리타존이나 메폴민 같이 당뇨에 쓰이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약제들을 좀 써보기도 하고요. GLP-1 수용체 기량제인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등의 주사제도 체중 감량 효과를 노린 그런 주사제들도 써보기는 하는데 나름의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약값이 매우 고가입니다. 그리고 삭센다를 제외한 다른 주사제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지 않아서 사용에 매우 제한적입니다. 항산화제인 비타민 E를 사용해 보기도 하는데 사실 장기 사용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주 맘 편하게 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에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지방 간염 약제가 나왔는데요. 레스메티룸, 상품명은 레스디프라입니다. 미국 파마슈티컬 제약에서 임상 3상을 끝내고 최종 FDA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80mg, 100mg, 그 도제에 상관없이 간염 소견을 호전시키고 진행되어 있던 섬유화를 한 단계 이상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지방 간염의 치료에 대한 희망을 좀 갖게 합니다. 레스메티롬 이외에도 국내 제약회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서 지방 간염에 대한 약제에 대한 임상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관련된 세계 약물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성장하고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간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께서는 희망을 좀 가지시고요. 좋은 약제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좋은 약제가 나오더라도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원래 고수는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제가 몇 가지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청 철창살 네, 님이 비만도가 25.5 정도 되고 검진을 하면 몇 년째 간 수치가 40 전후 나오신대요. 우루사라도 사서 먹어야 좋을까요? 가끔 맥주는 좀 먹기는 해서 걱정이네요. 맥주를 가끔 드시는 게 얼마나 드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양이 많지 않으면 이것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25 미만이면 마른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25.5니까 약간 경계에 걸쳐져 있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은 초음파를 한번 보고 지방간의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은 우루사가 지방간 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지방을 쏙쏙 빼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루사가 어느 정도의 항산화 효과도 있고 그 담즙의 흐름을 좀 좋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지방간과 올라간 염증 수치를 조금 호전을 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해서 사용하진 않지만 저도 딱히 할 게 없을 때는 우루사를 좀 써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우루사보다 조금 체중을 감량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80kg다. 그러면 4kg 정도 빼시고요. 10kg까지 빼시면 더 좋습니다. 빼는 속도는 일주일에 사실 1kg 정도 빼면 제일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계속해서 일주일에 1kg 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량이 많지 않으시면 그대로 조금 즐기시고 그 대신 운동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식습관도 개선하면서 체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토끼님, 혹시 지방간도 증상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초음파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방간은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뭐 상복부가 불편할까 말까? 내가 조금 피곤할까 말까? 이 정도고, 사실은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이제 손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검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요즘에 검진센터 많이 가시는 것 같고, 검진센터에서도 대부분 복부 초음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방간이 걱정이 된다, 내가 요새 조금 살이 찐 것 같다, BMI가 좀 높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다, 또는 뭐 당뇨 고혈압에 가족력이 있다 하면 초음파를, 딱히 증상이 없더라도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DK 킴님, 비알코올성 지방간 약이 없다고 들었고 출시 예정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현재 해당 약이 출시되었는지, 일반 의약품인지 전문 의약품인지, 어떤 항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출시된 거는 아니고 미국에서만 출시됐다고 알고 있고, 그 파마슈티컬 제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올지, 언제 출시가 돼서 일반적인 의약품 또는 전문 의약품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알코올성인지 비알코올성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 섭취의 양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량 이상 마시면, 일정량 이상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이 생겼다, 그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지금까지는 정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학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학회에서는 아직 인정한 거는 아니지만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알코올 섭취량을 조금 더 세분했어요. 그래서 알코올 섭취가 아주 많지 않은 그 사이에 있는 분들도 약간 이렇게 대사성 질환을 몇 가지 갖고 있거나 알코올 섭취가 어느 양, 일정량 이상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 지금 분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알코올의 영향과 그 다른 아까 말씀드린 비만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 뭐 뇌하수체 저하, 그런 다른 당뇨, 고지혈증과 같이 그런 영향을 같이 받는 카테고리의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돌핀님,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간 수치 140이 떠서 간장약 먹고 있는데 피가 머리로 쏠리는 느낌이 있고 피로가 잘 안 풀립니다. 우측 갈비뼈 안에 통증이 있고 그 반대편 등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사실은 간 수치가 140이다. 네, 정상보다는 상당히 높으신 편이고, 우리가 간 수치만으로 단순 지방간 또는 지방간염을 진단을 하지는 않는데요. 지방간염이 있을 때는 대부분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지방세포가 간세포를 이렇게 파괴하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탈님은 단순 지방간보다 지방간염일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간염은 지방간보다 간경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중, 아까 계속 말씀드린 체중을 조절하시고 식단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방간을 원인 질환을 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갈비뼈 안에 통증이 있고 반대편 등까지 통증이 있는 거는 사실은 지방간 때문에 그 통증이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계속 있으시다면 진료를 보시고 초음파를 보시고 또는 CT를 찍어서 정말 이게 그냥 단순 지방간인지 단순 지방간염인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그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검사에서 있었는데 뒤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되나요? 간염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건 지방간이랑 관계가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항체가 이제 접종을 한 지 오래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되면서 항체 역가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어느 정도 이하로 항체가 떨어지면 실제로 없는 게 아닌데도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스터 백신을 한번 맞아주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그 백신을 만들었던 거를 기억을 해내고 다시 쭉 역가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원래 항체가 없으셨던 분은 3번을 맞아야 되지만 있었는데 역가가 떨어져서 없는 것처럼 나온다. 이런 분들은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간염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자가면역 간염이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이거와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조금 쉬어감님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제가 이상 지질 혈증으로 250 이상 나오는 편이고 내과에서 콜레스테롤 약 처방 받아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저체중이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그런데 지질 수치는 250에서 3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온 이 수치가 정확하게 어떤 수치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250인데 거기에 이제 뭐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등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을 경우에는 뭐 총 콜레스테롤이 250이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리고 내가 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그런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약을 처방해서 드시면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암이나 간 경화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지방간을 그냥 흔하고 쉬운 질병으로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방간도 지방간염을 거쳐서 간경변증으로 될 수 있고 간경변증이 돼버린 간에서는 암이 잘 생깁니다. 그 고래밤님, 혹시 지방간이 정확히 지방이 간에 몇 프로 정도 껴있는지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사실 초음파는 아주 정확한 검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초음파에서 지방간을 진단을 하려면 이제 신장과 간이 만나는 부위에 초음파를 대고 색깔을 비교해서 이제 지방간의 유무와 지방간의 정도를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검사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검사고, 지방간이 그래서 정확히 몇 %다, 지방이 몇 % 껴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초음파로 어렵지만, 초음파로 우리가 뭐 경도, 중등도, 그러니까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정도 초음파도 아주 이제 정밀하고 정확한 검사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방간이 유무, 지방간이 있다 없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요 정도는 초음파로 볼 수 있습니다. 푸른님, 알코올은 섭취하지 않는 사람이 모든 부분 평소와 같이 생활하던 중에 영양제 섭취만 추가된 경우에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영양제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방간을 일으키는 약제들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유방암에서 쓰는 타목시펜 같은 약들은 지방간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영양제에 관련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연구가 있을지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영양제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겼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간 경변은, 제니님, 비가역적인가요? 간 경변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간이 사실은 굉장히 재생력이 좋은 기관인데요. 어느 선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섬유화 스캔을 보는데, 간섬유화 스캔에서 1, 2, 3단계 정도까지는 이제 술 끊고, 만약에 술로 인해서 생긴 지방간이나 간 섬유화증이다. 그러면 술을 끊으면 어느 정도는 가역적인데, 그 선을 넘어가면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디가 선인지는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이 선을 한번 넘어가면 간 경변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 경변까지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각성을 하고 여러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방간을 완전히 쏙 뺄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완전히 쏙 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단과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시면 지방도 쌓여있던 지방도 당연히 빠지고요. 그 지방으로 인한 염증 때문에 생겼던 섬유화도 한 단계 이상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역적이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계속 식습관 개선하시고 운동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르라보님, 혹시 간 경변이 있는 사람은 초음파를 몇 개월에 한 번씩 봐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간 경변이 생겼다.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성 간염이다, 알코올성 간 경변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 경변이 생긴 환자분들은 간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보통은 초음파를 6개월에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보는 와중에 암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암으로 될 만한 씨처럼 보인다. 굉장히 위험한 결절이 있다. 그러면 뭐 3개월에 한 번씩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개인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보는 게 루틴이다. 네. 네, 영양제일님.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까요? 뭐든 너무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양제는 간에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영양제가 너무 과하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독성 간염이 생기는 분들이 외래로 오세요. 응급실로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간은 사실은 100번의 수비보다 한 번의 공격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간을 보호하겠다고 막 뭔가를 하는 것보다 간에 안 좋은 무언가를 안 하는 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너무 과하지 않게 잘 조절을 해서 드시면 좋겠고, 환자분들이 영양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냥 종합 비타민 하루 한 알, 그리고 유산균, 오메가3 여기까지만 괜찮다고 설명을 합니다. 요 세 개는 그렇게 간 수치를 많이 올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챙겨 드시고, 그 이외에 어떤 성분이나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않은 영양제나 건강 보조식품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즙이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즙이 이렇게 한번 농축이 되면 거기에 있던 독소도 같이 농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즙을 먹고 독성 간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만성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어떤 영양물질을 섭취했을 때 그거를 우리 몸에 좋게 바꾸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즙을 먹으면 갑자기 간 부전 또는 간염이 올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은 그냥 즙보다는 그냥 그 자체, 음식 자체, 뭐 야채도 그냥 야채 그대로 먹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지방간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